까미의 일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까미가 사르트르하고 굉장히 각별한 우정을 나누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그 에세이를 출판을 계기로 해서 정치적인 어떤 관점과 일부 철학적인 관점 때문에 까미와 크게 이렇게 다투게 되고 거의 그간의 그 우정을 버리게 됩니다.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까미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사르트르가 화해할 시간 없이 친구를 떠나보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진은 피카소 여러분이 아마 뭐 미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도 피카소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카소가 파리에 작업장이 있었거든요. 아틀리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틀리에에 당시 유명한 그 문인들이랑 사상가들이 방문을 해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큰 사진인데 그 사진에서 깜이 있는 부분만 확대를 한 그 사진이 인터넷에 있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부 이제 그 사진사를 보고 있는데 까미는 오히려 개에게 더 관심이 많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바로 까미가 그 교통사고를 당한 그 작은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까미의 죽음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작은 이런 그 우리로 치면 기념비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세워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잠시 얘기한 것처럼 까미는 이제 이민 작가로서 그 알제리가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알제리 고향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해서 프랑스에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한 프랑스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통해서 그걸 많이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자신은 지중해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이다 이렇게 국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적은 프랑스인이지만 자신이 청년 시절과 어린 시절을 보낸 사춘기 시절이 오히려 더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하긴 일부 청년 시절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대학을 알제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그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알제리에서 보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일부분은 프랑스 사람이라기보다 항상 알제리 사람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인이다라고 국적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중해인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기념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제리에 까미의 작품의 일부분을 이렇게 새겨서 기념비로 이렇게 남겨놓은 그 기념비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대표작인데, 대표작이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단문고판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표지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뭐, 까미의 여러 작품들을, 물론 소설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하고 이방인은 여러분이 반드시 읽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관심이 있으면, 까미의 수필집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스 쉬비드 레떼 해가지고, 결혼 여름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표현이 되는, 해석이 될 수 있는 수필집인데 내가 여러 번 말할 때 이 수필집 번역본을 보고 그때 느낀 게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알제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고향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를 했던지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묘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알제리를 이제 안 가본 상태였기 때문에 알제리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상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스트나 이방인에서 소설을 통해서 여러분이 까미라는 작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소설 문체는 굉장히 이제 금욕적이고 간단하면서 이렇게 그 문법적으로 전혀 그 오류가 없는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이 까미가 소설에서 구사하는 문체만 보면 이분이 이런 식의 문체를 사용하는 작가인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아주 다른 문체를 이 수필집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작품은 이제 시지프스의 신화인데 는 이제 철학 에세이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철학 에세이보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아주 쉽게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까미의 어떤 철학 사상을 알고 싶으면 한 번쯤 읽어봐도 좋을 작품이고요. 그리고 패스트는 이제 우리가 공부할 작품입니다. 로무 해볼때에서 반항하는 인간 이것도 일종의 그 철학
그 에세이라고 생각하면 철학 수필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슈이트라는 이 작품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맨 마지막으로 남긴 소설인데 뭐 추락 전략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변호사의 굉장히 수다스러운 어떤 독백으로 이루어진 작품인데 그 이전에 까미의 작품과는 문체라든지 어떤 서술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작품을 굉장히 주목을 한 비평가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까미는 이제 희곡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자기가 저번에 노동극단 같은 거를 만들 정도로 그 연극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희곡도 많이 쓰시고 실제 연출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배우로도 극단에서 배우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까미의 이제 그 작품을 지금 그 공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깔리귤라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까미의 작품에 그 작품을 지금 공연하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여러분한테 잠시 얘기한 것처럼 까미가 이제 그 너무 이른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미완성의 그 자전적인 소설을 남기고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그 미완성에 남아있는 원고가 20세기 말에 출판되기도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퍼미의 원에서 최초의 인간이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까미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일부분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을 이제 원작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퍼미 오물을 만들었는데 이게 난 영화를 안 봐서 영화 자체가 아주 잘 만든 영화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까미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인데 오뜨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 정도로 번역이 될 것 같은데 까미의 단편집 중에서 엑즐의 호와이움에서 그 유배와 왕국이라는 그 단편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편집에 저기 손님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만 할 때 이방인보다 오히려 이 손님이라는 단편을 너무 좋아해서 까미라는 작가를 좋아하게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멋진 단편인데 이 단편을 이제 장편의 영화로 만들다 보니까 영화 자체가 아주 나쁜 영화는 아닌데 나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단편이 주는 그 매력이라든가 단편을 보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들을 장편 영화로 만들면서 없앤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분이 이제 당시에 그 프랑스 점령 당시에 이제 알제리가 모델이거든요. 저기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대적인 배경 같은 걸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고 싶으면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제목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정확하게 제목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영했을 때 제목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자료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고 나머지 작품 세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까미의 작품 세계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첫 번째 특징으로 부조리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발표하는 친구들이 부조리와 그리고 이제 어, 실존주의 철학과의 관계를 잘 연결해서 잘 설명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조리라는 것은 실존주의 철학을 설명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까미는 살아있을 때 어떤 실존주의 철학하고 자기 어떤 사상을 너무 연결시키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그래서 작가 자신은 굉장히 안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넓은 그 범주 안에 실존주의 철학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고 그리고 이 개념을 이해를 하면 실존주의 철학이 훨씬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존주의 철학을 얘기를 할 때 잘 언급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부조리라는 이 개념은 압식으드 하면 원래는 이제 형용사적인 뜻으로 부조리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지금 보면 관사를 붙여가지고 이게 부조리라는 명사적인 용법으로 쓰인다는 걸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랍시그드라는 거는 부조리하다라는 이 뜻만 이해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조리하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간혹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논리적이지 않다. 그런 상황이 여러분이 보게 되면 참 부조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조리가 맞지 않다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전혀 논리라든가 원칙이 통하지 않은 어떤 상황을 표시할 때 우리가 부조리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까미가 사용하는 이 부조리라는 용어는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그 인간이라는 이 그 생명체가 처한 조건 전체를 나타내는 정의하는 용어로서 사용했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무의미함과 인간 조건의 비극성에 대한 자갈 표현이라고 했는데 저번에 그 20세기 그 프랑스 문학
그 개론적인 그런 이제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실존주의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잠시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떠올리면 이 부조리라는 단어가 왜 그 까미가 이런 소설을 쓰고 이런 부조리라는 이런 그 용어로 인간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인간의 상황을 설명을 했을 때 프랑스 사람은 물론이고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공감을 했는지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뭐 존재가 무의미하다거나 우리의 인간 조건이 비극적이다라고 비극적이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아주 옛날부터 사실 있던 생각이죠. 그리고 엑지스탕시알리즘에서 그 실존주의를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때도 그 존재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그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옛날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서양 철학의 중심이 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왜 20세기의 한 중반 정도에 그리고 2차 대전을 2차 대전 끝나기 바로 전부터 2차 대전 그 끝나고 나서 일부 기간 동안 그토록 이 실존주의라는 어떤 사상이 사람들에게 서양 사람들에게 그토록 많이 호응을 얻었는가라는 거는 당시 어떤 사회상의 변화와 연결을 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남긴 상처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량학살이라는 그것도 이제 서양 사람이 자기들이 이제 그 스스로 행한 대량 학살이죠. 그렇죠. 그 대량 학살이라는 그 큰 사건 앞에서 과연 신이 존재를 하며 인간이 사실은 동물보다도 나은 인간성이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아주 깊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존주의라는 이 철학 사상은 그러한 깊은 고민에 대해서, 깊은 회의에 대해서 답을 주는 사상이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조리도 바로 그런 그 상황에 처한 서양 사람들에게, 서구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가져다 준 거죠.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그 폐허에서 그 이전의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무의미함과 인간 조건의 비극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옛날부터 가져왔던 고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이토록 환영을 받았던 것은 바로 2차 대전 후의 특별한 상황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조리라는 것은 이제 그 까미의 사상 안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 용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이 단어는 아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론 논리적이지 않다, 뭔가 원칙이 통하지 않다 할 때 부조리하다라고 쓰지만 까미의 철학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무의미함을 깨닫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성이라는 고귀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결국은 더 나아가서 저번에 여러분이 무신론적 실존주의, 유신론적 실존주의로 나누었지만 무신론적 실존주의에서 보는 관점인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라는 생각과도 통합니다. 그리고 인간 조건의 비극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옛날부터 뭐 서양은 물론이고 동양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태어나서 결국은 어떤 죽음으로 귀결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인간 조건의 비극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을 하는 이 상황을 부조리를 발견하는 상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조리하다, 부조리라는 이 단어는 사실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그 까미의 철학 안에서는 바로 그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옛날부터 생각했던 것처럼 동물과 비교되는 어떤 인간성이라는 훌륭한 자질을 원래 갖고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을 사실은 부조리함을 깨닫는 순간이라고 설명했다고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까미는 이제 주장하는 것이 부조리함을 인간 어떤 존재라든가 인간의 삶에 대한 부조리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그냥 뭐 자포자기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든지 아니면 이 의미 없는 인생을 그냥 끝장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자살로 이렇게 귀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요. 이러한 불합리성에 항거하는 데서 사실은 어떤 인간의 위대함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20세기 마지막에 이런 생각을 한 작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분은 여기 나왔던 것처럼 존재의 무의미함이라든가 그 타고난 인간성 같은 걸 믿진 않았지만
그래도 인간이 어떤 나중에 반항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나중에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인간성이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인간들과 연대를 해서 그런 인간성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존재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휴머니스트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그 기대를 끝까지 버리지 않은 작가라고 나는 보는데 아마 이 까미가 마지막 작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그 고전주의 작가하고도 통하는 그런 그 면모를 보이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반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번을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2번을 충분히 이해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항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게 헤볼트라니 압시그드니 한 단어가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면 사실은 뭐 다양하게 쓰는 우리가 그냥 그 표현을 할 때 다양하게 쓰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조리하다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헤볼트를 지금 반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래서 굉장히 반항적이다라고 할 때 당연히 뭐 이 단어를 쓸 수 있고요. 어디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을 한다. 심지어는 뭐 이렇게 그 데모를 하면서 어떤 체제라든가 어떤 그 법 체제에 대해서 반항을 한다 할 때도 당연히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부조리나 반항이라는 것은 전부 이제 명사로 쓰이는 단어인데 까미의 어떤 사상, 철학 안에서 어떻게 그 해석이 되는가를 여러분이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조리하고 연결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어떤 그 태어남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조금 점점 이제 여러분이 젊어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점 젊어진다니까 말이 안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내하고 이렇게 나이 차이가 점점 더 이렇게 벌어지면서 점점 더 설명하기 어려운 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아주 젊었을 때 이 강의를 할 때도 벌써 그때 이제 그 여러분하고 꽤 이제 나이가 많이 나는 이렇게 여러분이 기성세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여러분들 선배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도 굉장히 이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새로운 발견이나 되는 것 같이 이런 까미나 사르트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참 이상하다. 그러면 뭐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고 우연히 태어난 거고 그냥 인생은 그냥 모두 다 그냥 의미 없는 죽음으로써 이렇게 끝나는 게 당연한데 뭐 이게 무슨 특별한 어떤 철학 사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이런 식의 사상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토록 호응을 얻고 그리고 그토록 사람들에게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게 20세기 중반이라고 항상 이 시대적인 흐름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때도 벌써 이제 뭐 시인에 대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크게 옛날만큼 이제 집착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이제 옛날처럼 갖지 않는 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기독교 문화권 안에 들어간 나라거든요. 그래서 한 어떤 문화권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 안에 들어가서 유교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문화권이라고 할 때 그 문화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종교에 굉장히 열렬한 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내려오는 어떤 역사라든가 그 사회의 어떤 문화를 토대로 하는 그 종교라든가 우리 같으면 어떤 유교라는 뭐 철학적인 그 기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19세기나 20세기 초반에 비해서는 훨씬 기독교적인 어떤 영향이 프랑스 사회를 덜 지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근거로 되는 이런 그 문화권에서 신의 존재라든가 어떤 인생의 존재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어떤 관점이라는 것은 다른 문화권하고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태어나는 것에 대한 큰 의미를 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고귀한 특질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 문화권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문화권들도 크게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 이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신의 존재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20세기 중반쯤 들어오면 거의 뭐 신자라고 하지만 뭐 예배라든가 미사에 안 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프랑스 사회와 문화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을 때입니다. 근데 바로 이 기독교가 프랑스 문화와 사회에 미치는 어떤 여러 가지 기초적인 어떤 그
관념이라든가 기초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생각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어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난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고 인생이라는 것 자체도 크게 의미가 없으며 신의 존재도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태어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어떤 특질이 없이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면 신은 사실 없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상이 당시에 그 프랑스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그 충격을 주고 반향을 일으켰는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두 번째 이제 반항이라는 그 까미의 어떤 사상적인 철학적인 그 특징을 규명짓는 어휘를 설명을 해보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조리를 자각한 인간이 거기에 그냥 자기의 어떤 자기가 처해진 어떤 현실에 대해서 비판을 그냥 그 체념을 하든지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부를 하는 거는 이제 그 인생을 그냥 자기가 이제 끝장을 내는 거니까 자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조리한 세계에서 올바른 행동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반항하는 행동이다. 다시 말해서 까미가 주장하는 반항이라는 것은 부조리함에 대한 반항이거든요. 그래서 부조리한 세계에서 행동을 통해서 인간성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규정해야 된다. 인간성의 의미와 가치는 타고나진 않지만 우리가 이 부조리한 상황에서 이 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연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다른 사람들 간의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인간성이라는 것을 찾고 그게 가치를 규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반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독도 까미의 어떤 작품 세계를 그 형성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이 고독은 어떤 식의 고독이냐면 신성함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부정한다는 거. 그래서 신성함을 거부한다, 구원을 부정한다는 것은 기독교 문화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요소들을 전부 다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독이라는 것은 어떤 구원을 바라기 위한 고독이라든가 신성함을 이렇게 추구하는 고독이 아니라 고독을 통한 자신만의 어떤 자유를 추구하는 고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신앙의 힘을 빌지 않고 오히려 이 고독을 통해서 진정한 어떤 자유를 추구하는 모습의 어떤 고독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동포애와 휴머니즘입니다. 파테흐니테라고 하는데 정말 이거는 이제 인간들이 서로 이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들끼리 어떤 연대를 추구한다는 어떤 사상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으로의 도피는 그래서 이 부조리한 어떤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신앙으로 도피하는 것은 거부를 하지만 오히려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공통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이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라는 그 단 하나의 똑같은 조건으로서 서로 동포애를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인류애를 통한 화합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이 작가의 작품 세계에 나타난 주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작가의 어떤 문체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볼 이 그 페스트라는 작품은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금욕적인 어떤 문체를 보여줘요. 굉장히 깔끔하면서 굉장히 문체 자체가 수식이 없고 간결하면서 굉장히 금욕적인 문체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결혼 여름이라는 그 작품을 그 에세이를 읽기 전에 맨 처음에 이제 소설부터 읽었기 때문에 까미를 이제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책을 읽으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약간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까미가 이 골방에 박혀 있는 이 외골수 은둔형 외톨이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분은 그냥 방구석에서 계속 이렇게 글만 쓰시는 분이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그 뭐 축구까지 하시고 축구도 되게 잘하셨다니까. 그러니까 뭐 스포츠도 좋아하고 뭐 굉장히 그 여성들과도 많이 사귀고 하여튼 굉장히 사교적인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난 독신인 줄 알았는데 은둔형 외톨이 독신인 줄 알았는데 이제 결혼도 하시고 뭐 그리고 뭐 그 아기들 그러니까 막 그 쌍둥이가 저번에 여러분 사진에서 봤죠. 그래서 쌍둥이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들 앞날을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전형적인 아빠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으면서 이 배신을 당했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그 독특한 문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에세이를 보고 나서 이제 그게 내 생각이 조금 사라졌고요. 그래서 균형의 문체라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상반적인 문체를 사용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무지가 라 파시옹 해가지고 무지그라는 것은 정말 이제 무언가
균형을 말해주는 거고 뭔가 측정을 한다는 뜻이 되고 파시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굉장히 정열적이니까 정열을 보여주는 거니까 뭔가 이거는 절제를 보여주는 단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게 넘치는 어떤 그 상황을 보여주는 단어죠. 그래서 이제 까미의 문체의 특징이다라고 할 때 라무지가라 파시옹이라고 하는 이 절제와 열정이라고 하는 그 이 두 가지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너무나 상반된 문체를 같이 사용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평가들이 이성과 관능 그리고 육체와 정신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글쓰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까 그 소개를 했던 그 결혼 여름이라는 그 수필집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굉장히 화려하면서 특히 티파사라는 그 고대의 이제 로마 유적이 남아 있는 그 알제리의 장소 그 어떤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간 그 국립공원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로마의 이제 원래 이제 그 알제리가 아마 어디까지더라 거의 뭐 아프리카 북부는 일단 옛날에 다 로마가 제국이 점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로마 유적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유적이 남아 있는 그 자연공원 같은 곳인데 그게 티파사거든요. 그래서 티파사에 이제 티파사를 이렇게 묘사하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티파사 여름이죠. 그래서 묘사를 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한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제 어릴 때 알제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인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정적이며 관능적인 어떤 문체를 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백날 말해봤자 소용없고 여러분이 한번 이 그 수필집을 번역서가 나와 있거든요. 번역서에서도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있는 패스트에서 쓰는 문체하고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패스트랑 그리고 이제 이방인 같은 데서는 굉장히 명료하며 극단적인 간결함을 보여주는 문체거든요. 그래서 수필집과는 아주 대조적인 문체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이 마지막 작품인 그 전락 추락이라는 작품에서는 전혀 까미스럽지 않게 굉장히 수다스러운 주인공이 나타나서 굉장히 풍자적인 어투로 얘기를 한다고 저번에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불연속성과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마지막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작가가 썼다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어떤 그 모습의 문체를 보여준 작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균형의 문체라고 비평가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면 여러분이 까미 어떤 작품에 대한 이해가 더 나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해석을 하기 전에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다음 주 중간고사 기간인데 중간고사 기간 동안은 수업이 없고 대신 보강 기간 때는 다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휴일이 이상이 월수에 이번에 많아가지고 참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진도가 늦은데 참 심각한 상황이라서 보강 기간 내에 다 수업을 할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업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내가 알기로 우리 과에 그 학생들 중심으로 코로나가 너무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방침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공 필수를 대면으로 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학교 방침도 뭐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정말 대학 생활이 어떤가라는 거를 느끼는 것보다 건강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뭐 갑자기 확진자가 확 줄어서 이제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특별한 그 상황이 특별하게 바뀌지 않는 이상 당분간 비대면을 계속할 예정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수업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강 기간을 다 합해도 지금 진도가 좀 많이 늦은 편이기 때문에 원래는 3주에 작품 하나씩을 하기로 했는데 2주 반으로 이렇게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업 그를 하는 수업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4월 27일까 중간고사 기간 다음에 주 있죠. 마지막 주까지 번역을 계속을 하고요. 그래서 5월 2일에 5월 2일 맞지? 5월 2일에 마지막으로 패스트를 정리를 해서 저번에 그 테레즈 데스케로 한 것처럼 그 패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듀라스는 5월 4일 날 발표를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희원이가 저번에 듀라스를 한다고 했으니까 5월 4일 날 발표를 한다고 준비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듀라스를 지금 한 사람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그 한 팀이나 뭐 한 사람 정도 더 발표가 가능하니까 원하는 친구는 뭐 다음 주까지 다다음 주네요. 그래서 다다음까지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다다음 주에 나한테 다시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음, 어, 네 둘이가 한 팀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죠? 알겠다. 자, 그러면, 그래서 만약 그 희원이하고 민지 말고 더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다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번역 범위를 잠깐 정하고 번역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역은 그 텍스트는 패스 텍스트는 내가 그냥 그 압축 파일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압축 파일을 올려갖고 내가 다운받아서 이렇게 압축 푸니까 문제없이 파일이 볼 수 있어서 압축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파일 하나하나 올리기보다 압축 파일을 하나로 올려놔야 여러분이 편할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뭐 압축이 안 풀린다거나 파일에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메일을 보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번역을 일단 할 사람들을 조금 정해놓고 그리고 번역 그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에 준영이가 13페이지까지 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지수 왔습니까? 네. 지수는 14페이지 적어놓고 나중에 그 파일 보면 된다. 이현지 왔습니까? 네. 현지는 15페이지. 그 다음에 장재훈 왔습니까? 네. 재훈이는 16페이지. 그 다음에 장희영 왔습니까? 아, 희영이가 끊겨서 잘 못 들었다고. 지금은 들리나? 아, 네, 지금 어. 들립니다. 다음 주에는 그 중간고사 기간에는 수업이 없고 보강 기간 그 대신에 꽉 채워서 할 거라 했다. 그리고 희영이 들리면 316페이지, 316페이지 마지막 부분이다. 316페이지 적어서 준비를 해오기 바라고요. 보경이 전보경 왔습니까? 네. 보경이는 317페이지에서 318페이지 조금 많긴 한데 그 희영이가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 번 페이지 그 맡은 페이지에서 문장이 이렇게 끊어지면 그 끊어진 문장까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이 이제 끝나는 다음 페이지까지 그 문장 전체를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희영이가 아마 317페이지 첫 부분까지 이렇게 돼 있을 거니까 보경이는 조금 양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두 사람으로 나누기도 조금 그 분량이 그래서 조금 많아질 것 같으니까 조금 양해를 구할게. 그래서 317페이지에서 318페이지. 그러니까 보경이는 희영이는 316페이지 하는데 문장이 끊어져서 아마 317페이지로 넘어갈 거니까 그까지 해석을 해주고요. 보경이는 317페이지에서 이제 맨 처음에 그 시작되는 문장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넘어와서 끝나는 문장이 아니라 317페이지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되는 문장부터 318페이지까지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그 월요일 다음 주가 아니네. 자꾸 여러분한테 헷갈리게 하네요.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지금 한 현지까지 뭐 13, 14, 15페이지까지 준비를 해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재훈이, 희영이, 보경이는 그러니까 27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 수요일 날 이렇게 읽는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해석 준비해온 친구 한번 읽고 해석 시작해 볼까요? 교수님, 저 이 음, 예본인데요. 음. 제가 지난 시간에 13페이지 해서 제가 한다 해서 메모해놨는데 방금 11페이지인데 그렇습니까? 네가 13페이지를 했나? 그러면 잠깐만 성민이는 12페이지 한 거 맞나? 네. 12페이지 했나? 그러면 아. 준영이는 교수님, 근데 제가 11페이지도 해와서 다 해왔다고. 원래 네네. 11페이지라고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네가 13페이지로 잘못 이해를 한 것 같네. 네, 그러면 이왕 네, 그럼 준비해 왔으면 그냥 읽고 한번 해석해 네. 볼래? 알겠습니다. Les curieux événements qui font le sujet de cette chronique se sont produits en 190, non, à Oran. 그래서 이게 이, 일단 해석 그럼 해볼래? 네, 이 연대기의 주제가 되는 신비한 사건은
이 숫자가 194까지만 있어서 194년 호랑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이게 194가 아니고 1940 몇 년인데, 몇 년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놓은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1940 몇 년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 다음에 점이 하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9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너무 이렇게 연도를 이렇게 딱 이렇게 못 받기가 조금 난처한 상황이니까 194에서 나머지 부분을 비워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94년은 아니고요. 1940 몇 년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문장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les événements qui font le sujet de cette chronique se font produits en 194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몇 년이 되겠죠? 5항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장도 조금 긴 편이고 지금 동사가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해석을 할 때는 처음부터 차근하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러면 이 문장에 이 문장 전체에 해당되는 전체의 어떤 동사라고 하면 어떤 동사가 되겠냐라고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동사는 지금 스송포디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송포디 여러분이 다음에 이렇게 문장 해석할 때도 헷갈리지 않게 스송포디 앞에 les événements qui font le sujet de cette chronique까지를 여러분이 줄을 치든지 아니면 스송포디 앞에 무슨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 문장에서 les événements qui font le sujet de cette chronique까지가 전부가 지금 주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석을 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문장을 보면서 동사가 너무 많이 나오면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를 생각을 해서 표시를 해두면 나중에 여러분이 지금 수업 시간에는 그냥 같이 해석을 해서 괜찮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혼자 복습을 할 때 약간 당황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동사가 여러 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장이 있죠. 그렇죠? 그런 문장에서 그 문장 전체의 어떤 동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동사 부분은 어떤 동사 부분이냐 여러분이 헷갈리면 끝에서 거슬러 오면 보통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문장 맨 뒤가 5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항에서 거슬러 올라오면 먼저 딱 걸리는 동사가 수송포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 문장 전체의 동사가 보통 이렇게 수송포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100%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문장의 동사가 여러 개 나올 때는 이제 그 문장 전체의 동사라고 하면 오히려 문장 거꾸로에서 이렇게 와서 맨 처음에 이제 맨 나중에 나온 동사 있죠. 그래서 문장 거꾸로에서 문장을 거꾸로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면서 여러분이 딱 이렇게 걸리는 동사가 나오면 이게 그 문장 전체의 어떤 동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100%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관계대명사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les curieux événements 했는데 자, curieux 하면 보통 뭐 호기심이 많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상한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벤트망 하면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복수가 돼서 사건들로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레키큐즈 에벤트망 하면 이상한 사건들입니다. 자, 이상한 사건들인데 계속해서 볼까요? 끼퐁을 수지에 드셋 코니까 있습니다. 자, 끼는 저번에 여러분하고 같이 본 것처럼 주어를 나타내는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를 나타내는 관계대명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뭐 간단해서 헷갈리지 않겠지만 다음에 나오는 퐁이라는 동사, 만들다 하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의 그러면 주어는 뭐냐 하면 바로 그게 레끼휴제베느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번에 그 같이 정리한 관계대명사를 기억을 하면 이거는 쉽게 해석할 때 크게 어려움이 없는 부분이고요. 자, 이상한 사건들인데 어떤 이상한 사건들이냐면 퐁은 페크 동사라고 여러분이 누구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3, 4학년들이니까. 그래서 뭐 만들다 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만들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 수제 드 세트 코니크라고 했죠. 그래서 수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주제 정도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코니크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연대기 기록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연대기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도 되고 기록으로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으로
해석을 해도 좋은데 코니크를 기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때는 그 기록은 어떤 뜻이 안에 어떤 기록이라는 의미가 있냐면 시간 순대로 시간 순대로 사실을 열거한 거라는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순대로 사실을 열거하는 글을 연대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연대기로 해석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기록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기록으로 해석을 할 때 그 안의 뜻은 시간 순서대로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기록하는 글이다라는 뜻으로 기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대기의 주제 아니면 르 수제 드 세트 코니크입니다. 이 연대기의 주제 아니면 이 기록의 주제를 만든 자, 이 이상한 사건들이죠. 그렇죠? 이상한 사건들은 수송 포디 하면 포디가 무엇을 만들어내다라는 뜻이 있는데 제작하다, 만들어내다라는 뜻이 있는데 쓰가 붙었죠. 그렇죠? 그래서 발생하다를 여기서는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대기 아니면 이 기록의 주제를 만든 이상한 사건들은 수송 포디 발생했습니다. 언제요? 밀네프상 꺄항뜨 몇 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1940여 년에 발생했습니다. 자, 어디서요? 오랑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랑은 저번에 여러분 같이 사진 자료에서 본 것처럼 그 알제리의 그 항구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부산 정도로 아마 내가 알기로는 알제리 제1 항구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알제도 항구이긴 하지만 항구 도시로서 수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고 해석해 볼까요? Mais de la vie générale, ils n'y étaient pas à leur place, sortant un peu de l'ordinaire.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건들은 그곳에 어울리지 않고 평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들라비 제네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표현인데 아비가 의견이나 견해고 제네갈은 일반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드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사전을 찾으면 전치사 중에 아하고 드가 가장 어마어마한 뜻을 가진 전치사로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을 뭐뭐로 무엇에 따라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아니면 일반적인 견해로 아니면 일반적인 의견으로 아니면 일반적인 의견에 따라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반적인 견해로 일니 에테바 알렉 플러스. 자,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지금 그 주석에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니에 때바 알렉 플러스에서 그 사건들은 그 장소가 어울리지 않았다로 해석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니에 때바 알렉 플러스 하면 원래 에트가 아사 플러스에서 제자리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자리에 있다라는 뜻인데 지금 부정이 되어 있으니까 제자리에 있지 않다 정도로 여러분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은 앞에 나오는 바로 레키퓨 제벤드멍 이상한 사건들을 받고 있는 주어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시 말해서 그 이상한 사건들이라는 뜻이겠죠. 니에 때빠 레오 플러스 하니까 여기 니에 때빠 니에 때빠 레오 플러스 문장에서 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성대명사 거기에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상한 사건들은 거기에서 제자리에 있지 않았다.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제자리에 있지 않았다. 일단 직역을 하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우리말로 이게 조금 사건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다.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그 밑에 나온 것처럼 사건들이 장소에 어울리지 않았다도 약간 조금 이상해서 약간 우리말로 이제 이걸 만약 소설로 출판을 하게 된다면 의역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이걸 약간 이제 의역을 해보는 연습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장 전체 해석하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까지 해석한 부분을 보면 자, 일반적인 견해로 자, 그 사건, 그 이상한 사건들을 그것들로 받았죠. 그렇죠? 그것들은 다시 말해서 그 이상한 사건들은 거기에서 제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속당 음부 드 로크디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당 이 저 형태 보면 저번에 여러분하고 같이 했던 현재 분사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IN때로 끝났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저번에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동사처럼 여러분 취급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동사처럼 취급을 해서 요거를 이제 이니에 때 파렉 플러스라는 문장 하나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요걸 따로 또 해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현재 분사를 쓰는 경우에는
쓴 이유가 원래 이제 문장 두 개가 되는 거를 하나로 이렇게 붙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붙인 거니까 뭐뭐 하면서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면서 아니면 뭐뭐 해서 정도로 여러분이 이렇게 문장을 그 두 개 이렇게 여기 문장 하나로 프랑스 문장도 하나로 끝났으니까 뭐뭐 하면서 아니면 뭐뭐 해서로 문장 하나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속당 un peu de l'ordinaire가 있는데 여기서 l'ordinaire라는 이 표현은 일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ordinaire가 보통의 평범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관사가 붙어서 약간 명사화된 건데 그래서 일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쏙당은 원래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렇죠. 외출하다, 뭐 꺼집어내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벗어나다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쏙당 엉뿌 드 럭디네 가니까 일상에서 엉뿌죠. 그렇죠. 약간 벗어나서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쏙디가 드니까 지금 쏙당 엉뿌 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쏙당 엉뿌 드 럭디네가 이 부분만 다시 해석을 해보면 럭디네가 일상입니다. 일상에서 약간 벗어나서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문장하고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본다면 자, 그것들은 이상한 사건들이죠. 그것들은 약간 일상에서 벗어나서 거기에 제자리에 있지 않았다. 거기에서 제자리에 있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보면 뭐 대강 느낌은 이제 여러분이 그 의미하는 느낌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뭐 예사로운 사건들이 보통 일어날 사건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뜻이긴 한데 직역을 하니까 약간 또 의미가 조금 이게 만약 소설로 이렇게 출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쓴다면 독자들이 바로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약간 의역을 해본다면 그것들은 약간 일상에서 벗어나서 거기에서 제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게 뭐 혼란을 일으켰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서 혼란을 일으켰다로 해석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건들은 그 장소가 어울리지 않았다. 요 표현을 이용을 해서 어울리지 않는 뭐 사건들이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약간 일상에서 벗어나서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사건들이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의역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직역 다음에 직역하는 문장을 보고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설 같은 데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 문장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막 보면서 처음부터 의역을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장을 직역을 해서 이렇게 풀어서 놓고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더 매끄러운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을 꼭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도 역시 준비해온 친구가 읽고 해석까지 해볼까요? À première vue, Orangé est en effet une ville ordinaire et rien de plus qu'une préfecture française de la côte algérienne. 예. 첫눈에 보기에는 오랑시는 실제로 평범한 도시이고 알제리 해안가에 위치한 프랑스 도에 불과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부분 보도록 할게요. 아포미에흐비라는 요것도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표현인데 언뜻 보기에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수거적인 표현을 처음 봐도 여러분이 대충 뜻을 짐작할 수 있는 게 위라는 이 단어가 시각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 포미에흐가 첫 번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각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라는 이 단어는 명사로 시각이지만 보기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기로 첫 번째 시각으로 이 말은 결국은 언뜻 보기에는 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포미어비 언뜻 보기에는 오랑은 무엇이다라는 에트르 동사죠. 아네페 이것도 실제로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잘 쓰는 표현이 깔아두면 좋습니다. 실제로 une ville ordinaire가 있습니다. 평범한 도시였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rien de plus une préfecture française de la côte algérienne 했습니다. rien de plus라는 것도 표현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아니면 더도 아니고 라는 뜻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아니면 더도 아닌 une préfecture française 했으니까 préfecture 가면 도청 소재지를 이야기하거든요. 프랑스의 une préfecture니까 하나의 도청 소재지였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de la côte algérienne 볼까요? de la côte algérienne 볼까요? côte는 해안이거든요.
알제리안 하면 알제리의 이런 뜻입니다. 알제리 해안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드는 뭐뭐의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제리 해안의 도청 소재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별로 어려운 문장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로 나오는 표현이 조금 낯설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문장은 아닙니다. 자, 아포미아 비하니까 언뜻 보기에 오랑은 뭐뭐시다 이런 뜻이죠. 아니, 그 실제로 윈빌 오크디네가 평범한 도시였고요. 예, 히엔드 블리 균 퍼펙트 프랑세즈 라고 딸자기한 했습니다. 히엔드 블리 하면 정확하게 더도 아니고 라로 해석을 하면 된다 그랬죠. 정확하게는 아니면 더도 아니고 자, 알제리 해안의 하나의 도청 소재지였습니다.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분부터 조금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한 나왔습니까? 정한 나왔습니까? 한번 읽어볼래? La cité elle-même, on doit l'avouer, elle est. 예, 좋습니다. 자, 해석해보면요. 그 도시는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추하다는 것을. 예, 좋습니다. La cité elle-même, on doit l'avouer, elle est 됐습니다. La cité elle-même 다음에 on doit l'avouer는 이렇게 삽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on doit l'avouer를 괄호로 치든지 아니면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La cité elle-même가 주어고 그리고 에가 동사고 레드가 보어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중간에 삽입된 거예요. 그래서 삽입된 어떤 구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라시테 엘메마 있는데 여기서는 시테가 도시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 시테라는 단어를 도시라는 그 뜻으로 쓰기보다는 공동주택단지라는 뜻으로 훨씬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프랑스에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그 주택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 공동주택단지인 아파트를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는 것이 그 일생의 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막 돈을 모으고 하면서 이렇게 아파트로 어떻게 이사를 가는 것이 굉장히 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그 주택 그 환경에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받는 충격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는 프랑스에는 빈민가에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빈민가인데 그 도시 외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도시 외곽에 그 위성 도시들이 이제 큰 대도시를 얘기합니다. 대도시 외곽에 위성 도시들이 프랑스에도 꽤 발달을 했는데 이거는 뭐 대부분 뭐 지금 현재의 전 세계 도시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서울이 수도이고 엄청나게 팽창하다가 보니까 서울 주변에 위성 도시들이 꽤 많죠, 그렇죠? 그런데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리, 물론 이제 다른 큰 도시 주변에도 위성 도시가 있는데 파리 주변에 엄청난 위성 도시가 많거든요. 그래서 위성 도시들이 많은데 그런 도시들은 이제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 계획 도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서울에 이제 위성 도시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한때 그 수도에 너무 이제 인구가 팽창을 하면서 그리고 수도에 있는 이제 수도에 갑자기 이제 인구가 팽창하니까 원래 있던 그 주택의 수만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 다 이제 그 주거 환경으로 이렇게 활용해가 굉장히 난처해졌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열악한 어떤 주택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시책을 하고 있죠. 공용주택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 차원에서 그 임대주택을 지었는데 이제 그 주택을 이제 대단지 주택을 짓기에는 이제 이미 파리는 너무 이제 그 대단지 주택을 짓기에는 땅이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서울 그 주변에 그 발달한 위성 도시도 같은 그 맥락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리유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 위성 도시를 프랑스 용어로 방리유라고 프랑스 단어로 방리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리유를 아예 그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할 때 위성 도시라고 표현 안 하고 그냥 그 소리 나는 대로 방리유, 방리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책 같은 데 써놓은 거를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바로 그 위성 도시를 얘기한다고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 시책으로
파리 그 주변에 어떤 그 위성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대규모의 이제 주택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대단지 아파트 같은 모습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거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이 C대를 얘기를 할 때 바로 이제 그 위성 도시에 있는 대규모의 주택 단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C대라는 단어를 지금 이제 이 책은 굉장히 옛날에 나온 소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이제 프랑스 무슨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이제 최근에 뭐 출판된 어떤 책 같은 데서 시대라는 단어를 보면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도시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는 시대는 도시라는 그 의미로 쓰지 않고 그 대규모 주택 단지를 얘기를 할 때 시대라고 표현을 한다고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규모 주택 단지는 어떤 주택 단지냐면 아까 여러분한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의 그 교외에 그 위성 도시에 있는 좀 그 저소득층을 위한 대규모의 어떤 주택 단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이 우리나라는 사실은 아파트도 물론 이제 좀 차이가 많지만 중산층 이상이 이렇게 사는 그 주택 단지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아파트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뭉뚱그려서 말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꿈이 이제 아파트에 이제 방한칸을 아파트 방한칸이 아니지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 그 꿈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꿈속에서 나타나는 그 아파트는 중산층 이상이 사는 주택 단지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 생긴 게 완전히 이제 그 교외 지역에 있는 이 저소득층 사람들이 사는 주택 단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국에서는 중산층 이상 사람들의 꿈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그 재밌어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쓴 그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를 내가 보고 되게 재밌어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분은 지리학 쪽을 전공을 한 분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모 대학에 이제 교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도시로 여러분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시대 엘메 하면 도시 그 자체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엘메는 그 자체,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표현이죠. 도시 그 자체는 옹두와 라부에는 삽입되었는데 요거를 해석을 해보면 옹은 뭐 사람들은 우리는 여러분이 적절하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아는 뭐뭐 해야 된다라는 뜻을 의무의 뜻을 가진 드부학 동사가 지금 활용된 거거든요. 라부에 하니까 그것을 고백해야만 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라부에가 고백하다니까요. 그래서 옹두와 라부에 하니까 우리는 고백해야만 하는데 아니면 사람들은 고백해야만 하는데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그 자체는 사람들은 그걸 고백해야만 하는데 엘레드 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랑 시민들이 들으면 참 비분관계할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 그 자체는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서 이거를 사람들은 고백해야만 하는데라는 요것도 이제 여러분이 의역을 하고 싶으면 고백하자면 꼭 고백해야 한다면 정도로 이렇게 드부학 동사를 약간 이제 활용을 이걸 강조를 해서 사람들은 우리는 고백해야만 그걸 고백해야만 한다라는 이 표현을 꼭 고백하자면 정도로 여러분 의역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그 자체는 꼭 꼭 고백한다면 꼭 고백해야만 한다면 추하다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승원 왔습니까? 네,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볼래? l'aspect tranquille et focal dans aperçoit ce que la rend différente de dans d'autres villes. Commerçant sur 꼬맥성, toutes 예, les 계속 읽어보세요. 예, sur toutes les latitudes. 예, 수뚜트레 라티튜드 좋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친구가 해석해 보면요. 네, 조용해 보이는 외관 때문에 다른 많은 상업 도시와 무엇이 다른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부분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까미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문체가 굉장히 깔끔하면서 문법을 별로 그러니까 문법에 어긋나는 문장을 안 쓰는 작가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한 중급 정도의 이렇게 실력을 갖추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프랑스 어문학을 전공하니까 이제 우리 커리큘럼도 있지만 커리큘럼과 상관없이 만약 여러분이 이제 프랑스어를 그냥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한
초급 이렇게 딱 뛰어넘어서 중급 이제 첫 단계 정도로 들어가면 이제 프랑스 선생님들이 권하는 책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유가 이방인이 문학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책이라서 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이 책 자체가 책에 이제 쓰여진 문장 자체가 문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굉장히 복잡하지 않고 깔끔한 문장으로 쓰여져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권합니다. 그래서 까미가 이렇게 깔끔한 이제 문장을 문법에 어긋나지 않고 깔끔한 문장을 쓰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있던 이유가 있겠지만 이분이 저번에 여러분 그 작가 생애 봤을 때 신문 기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신문 기자 경력을 갖춘 작가들은 보통 문장을 문법에 별로 어긋나게 안 써요. 왜냐하면 이제 그 기사 쓰는데 이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신문 기사가 막 문법에 어긋나고 뭔가 문장이 모호하면 일단 그 기사로서 가치가 없잖아요. 기사가 추구하는 글쓰기가 있죠. 그래서 그 신문 기사가 요구하는 글쓰기에 맞는 이제 연습이 된 작가들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읽기에도 해석하기가 그 다른 작가들보다는 비교적 평이한 그런 편에 들어가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미의 글이야말로 정말 이제 프랑스 연습하기도 굉장히 좋은 그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를 하면서 한번 수업 시간에 다뤄보지 않은 그런 우리가 이제 전체를 다룰 수가 없으니까요. 다뤄보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 들어가서 l'aspect tranquille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스페 하면 외관이나 외형이라는 뜻이고 tranquille 하면 고요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l'aspect에서 드는 여기 드의 그 의와 아스페 모음끼리 충돌을 해서 지금 취약이 되어 있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드도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드라는 이 그 전치사가 엄청나게 뜻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때문에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페트한길 하면 고요한 외관 때문에 아니면 고요한 외형 때문에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포 깨끗덩 북 아펙스부아 일단 이까지 볼까요? 일포 이 표현 잘 쓰는데 일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보통 해석을 해야 되고요. 일포 다음에 이것처럼 명사가 오면 무엇이 필요하다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포 다음에 깨끗덩에서 약간의 시간이라는 명사가 왔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다로 해석을 하면 돼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깨끗은 어떤 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근데 이것처럼 이제 땅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오면 다소 약간의라는 뜻으로도 쓰니까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요한 외관 때문에 고요한 외형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데 뭘 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지 볼까요? Pour apercevoir ce qui la rend différent de tant d'autres villes commerçantes sous toutes les latitudes 했습니다. apercevoir 하면 발견하다, 알아차리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리다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는 무엇을 위해서니까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이란 뜻이고요. Ce qui la rend différent de tant d'autres villes 했는데 commerçante라고 했는데 여기서 쓰기는 뭐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막연하게 문마하는 것을 여러분이 표시하고 싶은데 그게 주어일 경우에는 쓰기라는 표현을 쓰고요. 막연하게 뭐뭐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고 싶으면 쓰끄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알아놓으면 여러분 해석하기 쉬울 것 같고요. 자, 어떤 것인지 볼까요? 라는 앞에 나오는 지금 라시떼 도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헝하면 만들다 이런 말이거든요. 디페헝 다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뭐가 다르게 만드는 거 볼까요? 땅 도트빌 했습니다. 그래서 땅드 하면 그렇게 많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도트빌 꼬맥성다니까 다른 상업 도시들과 디페헝 다르게 만드는 것 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장은 복잡하지 않은데 조금 길어서 여러분이 조금 꼼꼼하게 해석을 해보면 해석한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아펙스부아 가니까 알아차리기 위해서 이런 말이죠. 자, 무엇을요? 스키 라랑 디페랑다니까 자, 그것을 라는 그것인데 앞에 나오는 라시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도시죠. 그것을 헝 만들다 디페랑 다르게 이런 말이죠. 그것을 다르게 만드는 쓰기 것입니다. 자, 무엇과요? 드땅 도트빌 꼬맥성 됐습니다. 땅드 그렇게 많은 이런 뜻이죠. 도트빌 꼬맥성 따니까 다른 꼬맥성 따면 지금 상업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상업 도시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다른 상업 도시들과 디페랑트 다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만드는 것을 자, 아펙스부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 표현 한번 우리가 빼고 해석 안 한 부분 볼까요? 수투트레 라티튜드 했는데 요거는 밑에 해석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라티튜드가 수투트레 라티튜드 하면 라티튜드가 기후나 풍토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후 아래, 모든 풍토 아래 이 말은 어떤 기후의 지방에서도 다시 말해서 세계 각지에 있는 여러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 있는 자, 그렇게 많은 다른 상업 도시들과 그 도시를 다르게 만드는 것을 자,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분을 승원이가 읽었으니까 보경이가 한번 읽어볼래? 잠시만요. 어디까? 음. 꼬멍부터 읽으면 되나요? Comment faire imaginer par exemple une ville sans 삐종, 예, sans chauffeur 예, et sans jardin où l'on ne rencontre ni bâtiment ni 예, tel ni placement de 토이, 예, foyer en lieu neutre 예, pour tout dire. 예, 좋습니다. 자, 해석해보면요. 네. 예를 들어 비둘기도 없고 나무도 없고 정원도 없는 도시를 상상해 보자면 그곳은 날갯짓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중립적인 장소. 예.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꼬망으로 시작해서 지금 의문문이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이왕이면 이제 의문문을 살려줘서 그 의문문으로 지금 서술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로도 그 의역을 할 때도 의문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Comment faire imaginer par exemple une ville sans pigeon? 일단 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망은 어떻게 이런 뜻이죠, 그렇죠? faire imagine 했어요. 그래서 faire는 아까 나온 동사로 만들다, 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imagine가 상상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상상하게 만드는가 정도로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되는데 상상하게 만들다라는 것은 상상하게 되다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상상하게 되나로 해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상상하게 하는가 정도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par exemple은 표현인데 예를 들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라는 표현으로 지금 삽입되었으니까 par exemple을 여러분이 뭐 괄호를 치든지 줄을 그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주어랑 막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떻게 상상하게 만들 수 있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상상하게 될 수 있나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되고요. 뭘 상상을 하는가 볼까요? Une ville sans pigeon 했습니다. 도시인데 어떤 도시냐면 쌍은 뭐뭐 없이 이런 말이거든요. 삐종은 비둘기예요. 비둘기 없는 도시를 상상할 수 있나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론 이제 그 남미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남미를 여행을 안 가봤는데 비둘기 대신에 그 앵무새가 그렇게 많다네요. 그래서 뭐 그것도 참 장관일 것 같아요. 앵무새가 막 비둘기처럼 그렇게 막 떼지어서 이렇게 하늘 날아다니는데 아무튼 그 아주 그 기후가 아주 다르지 않은 그런 곳에는 뭐 도시하면 항상 떠올리는 새가 비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둘기 없는 도시를 정말 상상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쌍자악바니까 나무 없는 이런 뜻이죠. 쌍자악된 그리고 정원 없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까지 다시 보면 Comment faire imaginer par exemple une ville sans pigeon, sans arbres et sans jardin 했습니다. 자, 어떻게 상상하게 만들 수 있나, 상상하게 할 수 있나라는 뜻이고요. par exemple 예를 들어서 자, 비둘기도 없고 나무도 없고 정원도 없는 한 도시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상상하게 할 수 있나 아니면 상상하게 만들 수 있나 아니면 상상하게 될 수 있나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우는 전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던 그 관계 대명사 중에 나오는데
이거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관계 부사로도 그 여러분 문법책에 보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는 지금 장소인데 윈빌 아까 지금 비둘기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 도시도 없는 나무도 없고 정원도 없는 도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도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해석을 해줄 때는 이런 경우 관계대명사 나오면 이 뒷부분을 다 해석을 해주면서 이런 뭐 비둘기 없고 나무 없고 정원 없는 도시로 해석을 해줘도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문장이 약간 길어서 헷갈리겠다 싶으면 우가 그 장소를 나타내는 그 관계 대명사니까 거기에 정도로 이렇게 그 표현을 덧붙여서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자, 거기에서 자, 롱르 항공토 니바트망델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뭐 아니면 우리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세요. 느 항공투하니까 원래는 항공투가 만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날 수 없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뭐 그 발견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나다 하면 약간 어색하거든요. 발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뭘 발견할 수 없냐면 바트망델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트망은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거든요. 엘은 날개예요. 날개 부딪히는 소리도 찾을 수 없는 이런 것이죠. 그리고 니 포아스멍 드 프이 하니까 포아스멍 하면 구겨지는 소리고요. 프이 하면 나뭇잎이에요. 그래서 나뭇잎이 구겨지는 소리니까 나뭇잎이 구겨지는 소리로 해석을 해도 되고요. 물론 그러니까 나뭇잎은 우리가 구겨진다라기보다 바스락거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약간 의역을 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개 부딪히는 소리도 그래서 저번에 나왔던 표현인데 그 명사가 자꾸 이제 부정이 될 때는 느, 니 하는 식으로 명사 앞에 니를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날개 부딪히는 소리도 그 나뭇잎이 구겨지는 소리, 다시 말해서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자, 발견할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이런 뜻이죠.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찾을 수 없는 곳인데 자, 다시 말해서 응리운 느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트가 하면 원래 약간 중성의 중립을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성이니 중립이니 할 때는 뭔가 이제 특징이 없는 평범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징 없는 평범한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징 없는 장소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뿌뚜디라고 그 다음에 나온 표현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니면 잘라 말하면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응리은느 뿌뚜디 가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특징 없는 장소 로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잘라 말하면 특징 없는 장소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 문장이 긴데 사실은 여러분이 그 단어라든가 아까 그 문장 구조만 이해하면 굉장히 또 해석하기 복잡한 문장은 아니거든요.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꼬망 페크 이마지네. 자, 어떻게 페크 이마지네. 자, 상상하게 할 수 있는가? 자, 상상하게 될 수 있는가? 빡 example 예를 들어서 윈빌 쌍비중 쌍작 애쌍작 등 비둘기도 없고 나무도 없고 정원도 없는 한 도시를 상상하게 만들 수 있는가? 상상하게 될 수 있는가? 자, 자, 거기서 롱르 항공터 니바트망델 니프과스망드 프유 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자, 항공터 가면 발견하더라 해석하는 게 낫다 그랬죠? 니바트망델 날개 부딪히는 소리도 니프과스망드 프유 자, 나뭇잎에 구겨지는 소리, 나뭇잎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발견할 수 없는, 자, 찾을 수 없는 곳이죠. 그렇죠? 거기서 발견할 수 없는 곳인데 응리운느 톡복도디 그래서 한마디로 복도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응리운느 자, 특징 없는 장소. 그래서 이 특징 없는 장소는 앞에 나오는 비둘기도 없고 나무도 없고 정원도 없는 도시를 얘기합니다. 이 특징 없는 장소를 자, 어떻게 꼬망페가 이마지니 했으니까 어떻게 상상하게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상상하게 될 수 있는가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잠깐만 또 문장이 엄청 기네. 자, 그래서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나머지 문장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읽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테레스 데스케르처럼 지금 진도 문제도 있고 해서 내가 조금씩 이렇게 건너뛰면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한테 뭐 며칠까지 준비해 오라고 한 그 분량 있죠. 그건 여러분이 반드시 그 다음 주 월수 다다음 주네요. 다다음 주 월수도 준비를 해오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